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대선을 앞둔 정말 꽃보다 대선 특집이죠.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이라는 강원택 교수의 책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챕터로 되어 있는 대통령, 또 정당 선거,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의 정치 이렇게 4 분야로 되어 있는 이 책의 일부에서는 먼저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이제 정당 선거 이 두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런 말을 하죠. 네.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공직을 담당한 인물을 뽑는 거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권력의 주인이 원천이 국민에 있다. 이걸 다시 한 번씩 확인하기도 하고 국민들이 법이라든지 권력에 복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왜 복종을 하느냐? 그 근거가 바로 선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당성, 정통성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법적이다. 우리가 복종하고 법에 복종하는 것들 합법적인 이유가 바로 그 선거를 통해서 얻어진 권력들이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이 통과가 됐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따른다, 지키고 따른다. 이렇게 해갖고 사회가 결국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결국 선거의 기능인 거죠. 네. 사실 권력이라는 게 우리가 누가 권력을 맡을 것인가. 그럼 이 사회를 평화롭고 안정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려면 권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 권력을 맡을 것인가를 가지고 오히려 더 피가 튀는 더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그 치열하지 않습니까? 권력이 교체되는 과정을 보면 네. 피비린내가 나듯이.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어떤 우리 인간 사회도 그런 고민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지 가장 비용을 줄이고 혼란을 줄이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결국은 이런 폭력과 무질서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게 결국은 선거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도 발명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선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계약 발명이죠. 같은 진화와 발명이 좀 같이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 선거라는 게 아주 옛날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네, 뭐 도편 선거를 뭐 이런 거 했죠. 이제 있었으니까 꽤 오래된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뜻을 어쨌든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뜻을 모아서 뭔가를 행위를 하려면 그 뜻을 표현할 마땅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뭐 물론 이제 손들어서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손든 걸 다 이렇게 세기가 일일이 쉽지 않으니까 그런 도편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거고 거기다가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결정할 것이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편하게 뭐 종이에다 도장 찍는다든지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진화된 측면은 분명히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것도 사회계약론으로 설명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홉스가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목숨과 자기 신체를 보존해야 되고 또 자기 욕망을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런 욕구, 그걸 자연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자연권을 누구나 다 행사를 한다.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럼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서로 죽고 죽이고 끊임없이 그런 어떤 불안하고 어떤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그래서 더럽고 짧고 진짜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거에서 조금씩 네 호주머니 가진 거 조금씩 내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리바이어든이 만들어진 거죠. 네. 국가 권력, 정부가 만들어진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 욕망을 막 내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국가나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권력이나 법에 따르는 방식으로 할 때 오히려 내 안전이 지켜지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고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히려 내 거를 조금 내주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죠. 살을 내주고 뼈를 얻는 거다 이거죠. 그게 바로 사실은 사회계약론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선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네. 선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고 국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조금씩 양도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따라 지켜낼 때 우리도 안전해지고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선거라는 것들이 아주 중요해졌고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거라는 것은 결국 공적인 것들을 조금씩 다 우리가 사적인 것에서 공적인 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항상 이 공적인 것들이 누군가에서 왔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혈세란 말 쓰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유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환기를 시켜줘야 되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너가 잘했냐 못했냐. 한 번 해줬다고 평생 가면 안 되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권력의 교체라든지 이거에 따르는 폭력과 무질서를 줄여내면서 정당성을 확보해내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선거죠. 네네. 아, 갑자기 궁금해지셨군요. 네. 그런 궁금증이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늘 우리가 궁금해하고 의심하고 물어보고 해야지 우리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머리는 도대체 왜 그래요? 내 머리가 어때서? 내 머리가 어때서? 한국 정치의 현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선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선거가 바로 민심을 바로 반영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네. 국민이 주인 되는데 이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따르지 않으면 그 정권은 망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담입니다만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박정희와 전두환의 차이를 설명해요. 그래도 박정희 하면 뭐 그래도 여러 가지 또 공과를 가지고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경제성장의 공을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전두환 시절에도 경제성장 어느 정도 됐는데 사망했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뭐 긍정적인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바로 선거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둘 다 쿠데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군사력을 이용해서 물리를 이용해서 정권을 잡았어요. 네. 자, 그런데 박정희는 2년간의 군정을 통해 가지고 63년에 10월 달에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다시 대통령이 됐거든요. 직선이라는 대통령 선거 형식을 치렀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전두환은 어떻게 했느냐? 80년 8월에 체규화 하야 이후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유신 헌법에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가지고 체육관에 선거를 해가 대통령이 됐고 그 다음에 제5공화국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또 선거인단 선거라고 체육관 선거 비슷하게 됐거든요. 네. 그 차이가 결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국민의 같이 이제 쿠데타를 해가지고 그 2년간 여러 군사력을 그 물리력을 휘두르다가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여기는 그래도 직선제를 통해서 됐고 네. 여기는 체육관 선거를 통해 됐다. 이 정통성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노태우 전두환 경우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시 전두환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노태우를 대통령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87년 12월 대선에서 노태우가 당선되고 나서 육사 동기생 모임을 했다는 거죠. 육사 동기생들 이제 대통령 당선 축하 모임을 하는데 그날 이제 노태우 당시 당선자의 부인 김옥숙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저쪽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국민의 신임을 받아가 된 거잖아요. 우리는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잖아. 저쪽은 아니잖아. 그 말을 듣고 이제 일선에는 돌아오는 승용차안에서 전 대통령의 부인이 부들부들 떨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순자 씨가. 네, 어떻게 저렇게. 근데 그만큼 그 차이가 큰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이 뽑아주냐 안 뽑아주냐 차이가 똑같은 그 권력자 같아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차이가 결국 쿠데타 이후에 대통령이 어떻게 올랐느냐 이 그 차이가 생각보다 그 절차적인 정당성이 큰 거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선거가 아주 힘의 원천이 되는 거죠. 네, 네.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전에 미군정에서 이렇게 입법회의 같은 거를 만든다고 간선제를 한 것도 있지만 본격적인 최초의 선거는 결국 우리가 아시는 재헌헌법을 만들기 위한 48년 50 총선거였죠.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해가지고 네.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 헌법을 만들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된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본래 총선거 날이 5월 9일이었다는 거예요. 네. 예정일이. 근데 하루 늦춰졌거든요. 다른 날. 네, 하루. 왜 그랬냐니까 5월 9일 날 일식이 예정돼 있었대요. 일식. 네. 일식이 예정되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이 사실 뭐 민주주의 훈련이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문맹률이 80%예요. 그 당시에. 그 상태에서 일식 발생하면 어우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 불길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또 9일 날이 일요일 날이라 가지고 기독교가 반대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일 날로 됐다는 거죠. 근데 당시 제주도는 4.3 항쟁 때문에 결국은 그 1년 뒤에 총선거가 그때 제주 두 석을 뽑았는데 치러졌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때 선거가 지금까지 역대 최고 투표율이에요. 48년 국회의원 총선 중에 네. 95.5%. 95? 예. 이 진짜예요? 네. 95.5%. 95%면 다 했다는 얘기인데. 그때 사실 이제 선거 참여를 거의 강요에 가깝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이제 미군정이나 여러 가지 이 선거에 참여한 한민당 입장에서는 사람이 많이 참여해 정통성이 생기잖아요. 안 그래도 뭐 김구라든지 이런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들이 참여 안 하겠다 이런 와중에 투표율까지 낮아지면 이게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95.5%까지 이제 끌어올렸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가 처음 시작됐고 그 이후에 한국의 선거는 정확하게 이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차를 두고 반드시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요.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1956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당 후보는 이승만, 야당 후보는 신익희예요. 신익희 후보가 나왔는데 신익희 후보가 뭐 호남선에 유세를 갔다가 호남선에서 내일로 급사를 하게 됐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끝나버린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무혈 입성하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때 조봉암이라는 제3야당 후보가 30%를 받은 거예요. 조봉암이라는 후보가. 그러니까 갑자기 자유당이나 이승만 정권에서 긴장하게 된 거죠. 이 사람 나도 났다가 큰일 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이제 56년 그 대선에서 표를 많이 얻게 되니까 58년 이때 1월 달에 간첩 혐의로 전격적으로 구속을 해가지고 조봉암 그 진보당 사건 해가지고 59년에 사형 집행을 해버리죠. 정적을 사법 살인을 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 2011년에 이제 그게 재심을 통해 가지고 무죄가 다시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표가 안 좋은 거예요, 여당한테. 그리고 56년 그때 부통령을 또 따로 뽑았거든요. 네. 대통령, 부통령 한 표로 뽑는 게 아니라 부통령 또 따로 투표를 해요. 그때 바로 야당 후보가 된 거예요. 야당의 장면 후보가 부통령에 당선된 거예요. 여당 후보인 이기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 반감이 심했던 거죠. 네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긴장하게 된 거죠. 대통령이 나이가 많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1875년생이니까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가는데 그 50년대. 만약 유고 상황이 되면 바로 야당 후보가 정권을 가져가니까 이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장면 후보가 부통령 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저격 사건도 발생하고 그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60년 정부 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기획하게 된 거죠. 대통령 나이가 많으니까 부통령을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은 이 56년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너무 긴장을 하게 된 자유당에서 너무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 그것이 민심에 반발을 사가지고 결국 4.19 혁명으로 무너지게 된 거죠. 3.15 부정선거가 네. 이제 있었고, 네. 그게 이제 4.19로 이어지는. 네. 네. 이런 선거가 전국 정권의 이제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제3공화국, 4공화국이죠. 제4공화국 78년에 유신헌법에 따라 갖고 또 총선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유신헌법이 어느 정도 이 대통령 힘이 막강하냐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어요. 유정회라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3분의 1을 가지고 뭐 선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선거구에 2명이 당선되니까 그냥 3분의 1은 무조건 대통령이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셌거든요. 그런데도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78년 선거를 했는데 78년 하반기였는데 당시 야당이 여당인 민주공화당 1.1% 전체 득표율에서 앞서버린 거예요. 득표율에서. 그만큼 이제 민심이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가 79년 11.6으로 결국 박정희가 몰락하게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것들이 정말 바로 몇 달 후 민심을 정치 격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1980 전두환 정권이 얼마나 이제 완전히 그 그립을 쥐고 광주 항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피를 가지고 집권한 정권이었는데 85년에 그러니까 동토의 선거라고 했어요. 2월 12일 날 선거를 했거든요. 아주 추운 날 1월 달 이 추운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설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당한 지 3주일밖에 안 된 그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제일 야당이 돼버렸거든요. 선거 3주 전에. 3주 전에 창당했는데. 난리가 났고, 그리고 그 당이 이겨버리니까 제5공화국에서 만든 관제야당이었죠. 민한당이 이게 다 박살이 나면서 사람들이 전부 탈당해가지고 이쪽이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거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직선제 개헌하자는 천만인 서명운동하고 결국 그게 87년 6월 항쟁으로 결국 전두환 정권을 몰락시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게 대단히 이 선거의 결과를 무시해버리면 곧바로 정권을 몰락해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가까운 게 2016년 총선이었죠. 네. 2016년 총선에서 당시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1당을 빼앗겼잖아요, 민주당에. 근데 1당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거기 옥새 파동이 네, 바로 그때였죠. 네네네. 옥새 들고 나르샤. 옥새 들고 나르샤. 그 1당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 1당을 빼앗기고 선거 결과가 이제 완전히 이제 빨간불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근데도 끊임없이 마여를 하겠다고 된 거잖아요. 마여를 하겠다. 우리는 더 강하게 그립을 쥐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서 다시 이제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그때는 새누리당이었나요? 네, 새누리당. 하여튼 많이 바뀌었죠. 하여튼. 근데도 오히려 당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당선됐잖아요. 이정현 씨가 대표로 되고. 그러니까 더 오히려 선거 결과 반대로 가버렸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좀 겸허하게 국민의 민심을 들으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결국 그게 선거가 4월 달에 났는데 10월 24일 JTBC 태블릿 PC 보도가 나면서 6개월 만에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갈수록 더 빨라진단 말이에요.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민심은 바로 그냥 정치 격변으로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 선거라는 게 사실은 뭐 엄청나게 이 정치적인 요동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선거라는 것의 네. 의미, 선거를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정치 세력들이 몰락하는가.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이 선거가 유일한 권력을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그냥 총칼로 나오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 선거를 정말 잘해야 되고 이 선거 제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를 더 잘 만들려면. 근데 오히려 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가 나름의 민주헌법을 만들어냈는데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불만이 더 커져가고 있잖아요. 민주주의 이후의 사회가 더 살기가 나아졌다가 돼야 되는데 더 나빠졌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들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제 선거의 문제가 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선거의 문제로 돌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선거가 지역주의에 지배되고 있는 거죠. 자, 지역주의. 87년 이후로 이제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뽑고 88년 4월에 총선이었어요. 네. 그때 총선 때 소선거구제가 도입됐거든요. 한 지역구에 한 명만 당선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호남에서는 평화민주당, 김대중 이제 총재의 평화민주당이 다 석권을 해버렸고, 부산 경남은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이 다 석권을 해버렸고, 대전 충청 이렇게 해가지고는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석권하고, 나요. 내가 JPU. 그렇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구가 되니까 이제 어떻겠습니까? 무조건 지역적으로 딱 지지도가 있으면 정당이 무조건 욕을 들어먹어도 당선이 되잖아요. 국민들의 요구에 좀 더 귀를 안 기울이게 되겠죠. 그 욕을 해봤자 어차피 우리 찍어줄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의 어떤 양극화라든지 정치의 어떤 민심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이게 양극화적인 좀 뭐라고 할까 서로 충돌한 요소가 더 강해지는 거죠.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개판을 치든 뭘 하든 어차피 우리 찍어줄 지지기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치가 사람들의 어떤 민심을 수렴하는 것들에서 좀 약해지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게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강원택 교수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수가 좀 많아져야 된다 이런 제안을 많이 해요. 더 많아져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전에 그 48년 재헌 의원들이 대표했던 국민의 수보다 지금이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한 수가 거의 몇 배 이상 더 늘어났거든요. 뭐 그렇겠죠.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네, 그때는 198명인데 인구 2천만 정도에서 198명인데 지금 인구 5,300만에 3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너무 늘어나야 되고 또 문제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 수가 적어지면 결국 전문가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1년 예산이 600조잖아요. 네. 국회의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전문성을 발휘해가지고 그 국가 예산에 그거를 1%만 잡아내도 6조가 세이브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명이 늘어날 때 생각하는 비용하고 이걸 비교를 해봐도 이게 참 크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국회의원 수를 늘릴 때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반발을 많이 하거든요. 늘려야 된다 그러면은 대법원하고 똑같죠. 대법원 판사를 늘려야 되잖아요. 대법원 판사들이 너무 대법관들이 일이 많다. 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걸 안 좋아하니까 상고법원 만들려고 자꾸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네네. 판사 일이 많으면 판사를 늘리면 되잖아요. 왜 싫어하는 건데요? 희소성의 원칙. 늘어나면 가치가 줄어들잖아요. 권력이 줄어들잖아요. 권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돈만 이제 보통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야, 국회의원 한 명이 세비면 비서진 한 9명 뭐 이렇게씩 두는 거 그 돈이 얼만데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비서진을 줄이더라도 그렇죠. 네, 대신 국민이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비서진 뭐 한 2-3명만 두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의 세비가 지금 한 달에 한 3,400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한 반으로 줄이면 안 됩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제 당장 우리 생각에는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은 국회의원들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더 짜증이 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좀 숫자는 느리고 대신 이제 국회의원 한 명당 가져가는 어떤 권력이든 아니면 돈이든 이런 것들을 확 줄이면 우리로서는 더 나쁜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혹은 뭐 정치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감정들을 교묘히 또 이용하는 사람들은 야 무슨 국회의원을 늘리냐 지금 국회의원 한 100명으로 줄여버리고 지금 어차피 하는 일도 없는데라는 이런 논리로 이제 국민들 좀 호도하기도 하죠. 그게 기득권자의 논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있는
요 영역에 많은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게 안 좋거든요. 우리끼리만 가지는 게 더 나 파이가 좋잖아요. 기득권이었어? 왜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 네. 거에 사실은 설득되긴 쉽죠. 야, 네, 네. 안 그래도 이 꼴 보기 싫은 놈들을 더 늘어나자는 거는 너무 싫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결국 그 당 지도부가 평소에 친하게 지낸 사람이라든지 뭔가 재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이 비례대표가 예전에 뭐 전국구가 돈 전자 써서 전국구라 불렀잖아요. 아. 그때 예전에 뭐 30억씩. 그거는 공식적으로 그때 나왔지 않습니까? 2000년 총선 때 당시 민국당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는 아예 대놓고 그냥 그때 전국구 1번 후보가 특별당비 30억 내고 됐거든요. 그때는 그게 그냥 됐나 봐요. 30억 냈잖아요, 그냥. 그 전국구가 30억이구나.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람들이 또 불신감이 커지는 거죠. 아, 돈으로 하구나. 근데 그런 것들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투명성이 보장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비례대표를 안 하면 그 여러 가지 사회적 소수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이너리티들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각각에 들어가야지. 아까 말씀드린 정치라는 게 갈등을 제도적으로 수렴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해주면 밖에 나와서 2판 4판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오히려 더 이게 비용이 커질 수 있고. 비용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비례대표제를 좀 다듬어야 되는데, 근데 그 지난 2020년 총선 앞두고 좀 그걸 다듬자 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만들었잖아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이해하는 것도. 근데 문제는 아무리 제도가 좋으면 뭐합니까, 그죠? 또 허점을 찾아내가지고 위성정당 만들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 만들어도 뭐 의미가 없더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강원택 교수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결국 우리 사회 갈등의 기저에 이렇게 민주화에 의해 왜 정치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는 뿌리에는 바로 지역주의에 기초한, 그러니까 우리 영역이 있다. 이런 당이 뭐 그렇잖아요. 국민에 잘할 필요 없잖아요. 당의 실력자에게만 잘 보이면 되니까 공천만 받으면 당선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지역에서 일당 지배 구조가 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계속해서 좀 경쟁할 수 있고 비례성이 확보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일본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런 선거구제 문제가 참 예민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중대선거구제 하다가 94년인가 소선거구제로 바뀌었는데 그 또 중대선거구제 때는 돈 문제가 커졌거든요. 중대선거구제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지역구가 넓으니까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자기 파벌에 보스한테 가서 돈을 타와가지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제 결국 금권 선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소선거구제가 되니까 또 진짜 이제 정당 지도부가 공천을 해주니까 중요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천 받으려고.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또.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이게 결국 태도의 문제와 인식의 문제도 있고 근본적으로 또 지역구에 대한 문제만 갖고 보면 안 되고 결국 비례대표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어떤 식으로 좀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긴 합니다. 비례대표. 사실 이게 참 취지가 좋긴 한데, 그죠? 왜냐면, 이런 뭐, 정치적으로 막 싸웠던 사람들 말고, 이제 정말 국회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 같은 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목소리를 전해줄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국회에서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지금까지는 혹은 뭐 예전에는 정당이든 혹은 뭐 그 정당의 리더에게 굉장히 잘 보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비례대표 자리를 얻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역주의에서는 결국 이런 거죠. 보스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만 죽자 살자 따라다니면 공천을 하나 주면 무조건 당선이 되잖아요. 네. 완전히 이제 보스 정치, 파벌 정치가 심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파벌 정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그 보스의 집에서 그 신발 정리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다 공천대가 지금 이름 밝힐 수 없고 국회의원 한 5번인가 했을 거예요. 신발 정리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충성을 다 했다 이거죠. 네네.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거죠. 이게 참 근데 어떻게 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 게 예를 들면 보스가 딱 정해줄 때는 보스한테 어떻게든 충성하면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요즘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경기 뭐 이렇게 수도권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지역에 이제 뭐 내리 2선, 3선, 뭐 4선 이렇게 하신 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뭐 그냥 거의 뭐 왕국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지역 토 느낌을 주잖아요. 소왕국을 건설했다. 왜냐면 거기서
네. 예를 들어 무슨 저 공천 같은 걸 할 때도 요즘은 다들 해당 지역의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니까 그동안 계속 뭐 한 10년, 20년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기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네. 아주 큰 무슨 변혁이 있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그냥 거기서 앞으로도 여러 차례 할 것 같은 느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뿌리 박혀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뭐. 그 일당 지배 체제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선거구제를 흔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해서 왜 강조했냐면 그 선거구제를 흔들어야지 영남에도 민주당이 몫이 생겨날 수 있다. 그 사실 부산이나 대구만 해도 89% 90%가 100%가 다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20, 30% 그러니까 다 있는데 20, 30%는 항상 버려진 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0, 30%의 그 목소리는 지역 내에서 대변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탄력적인 선거구제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대연정도 네, 제시를 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기득권들이 뭐 절대 그런 걸. 그러니까 지역구가 줄어드는 거는 절대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딱 300명의 파이는 딱 상한선 정해져 있고 지역구는 못 줄이면 비례대표가 갈수록 줄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47석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40몇. 그 전체 우리가 한 15% 좀 넘거든요. 근데 일본이나 대만만 해도 31%에서 35% 정도 돼요. 아, 비례가.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적어요. 근데 딱 그 300명이라는 걸 딱 정해놓으니까 이게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같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 비례대표가 이리 적은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자, 뭐 선거 이야기 쭉 네.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럼 어떻게 이제 정당으로 네, 가니까 뭐 연결된 얘기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결국 선거를 담당하는 주체, 대통령을 만드는 주체 다 정당이죠. 정당이야말로 결국 또 민주주의 학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조금 힘들어요. 어려워. 아, 그래요? 정치가요, 막 되게 재밌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여담 이야기 하면 재미는 있는데. 네. 우리가 좀, 네, 오늘 여담을 좀 자제하고 어떠세요, 있는데. 선생님은? 아, 정치 얘기. 네. 뭐 재미없나? 아니, 솔직하게 어때요? 저는 뭐 그냥 요 정도는 그 교양적으로 알아두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제목이 네.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막 우리가 뭔가 딱 들으면은 그거 이런 순간순간들을 알려줄 책인 줄 알았는데. 그건 사부에 이제 좀. 사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사부로. 네. 정당 이야기를 추격적으로 한번 해보죠. 뭐. 네. 정당은 결국 이제 민주주의 학교죠. 정당이 다른 모든 어떤 단체나 모임하고 다른 것은 권력을 가지겠다는 거. 권력을 장악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왜 우리가 권력을 장악해야 되는지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책과 이념을 통해서 그걸 조직해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정당이야말로 희망을 조직해내는 단체가 정당이죠. 네. 자, 이 정당은 결국 이제 주권자들의 요구, 유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국가에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게 중간 유통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중간 유통망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국민과 국가가 서로 이제 궤도가 어긋나게 되고 탈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당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가 진전되면서 결국은 이 정당에 출연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같은 경우가 우리가 민주주의의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인데, 그러니까 대중적인 민주주의가 결국 선거권이 다 투표권이 다 동당에 부여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노동당이 나온 게 1906년이에요. 영국 노동당이 나온 게.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19세기 이제 후반 가가지고 디즈레일리가 노동자에게 이제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나온 거죠. 물론 이제 가장 지금 오래된 정당은 미국의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정당이고요. 네. 두 번째가 공화당쯤 될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정당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다 투표권을 준 게 아니에요. 다 준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투표권 20세기 와서 준 거고. 네네네. 네. 노동자들도 천천히 준 거예요. 흑인들도 뭐. 네. 있고. 그러니까 이제 1906년에 노동당이 창당됐다. 요것들이 이제 결국은 바로 우리가 대중선거권, 그러니까 민주주의 발전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가지고 결국은 정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정당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정당을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당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당에 소속됐다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당파적이다 이런 말도 싫어하고. 당파적. 왜냐하면 그 당시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일사불란 총력 단결해야 되는데 당이 자꾸 딴소리 내고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뭔가 반대되는 목소리나 의견을 내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로 야당이 opposition 파티잖아요. 네. 그냥 반대를 하는 게 야당이에요. 야당의 존재 이유는.
그냥 무조건 반대도 좋아요.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정당이거든요. 한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란 건 본래 불일치하는 거다. 사회는 한 목소리가 될 수가 없다. 다양한 모자이크가 구성돼갖고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지. 조각들이 직소 퍼즐처럼 똑같은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결국 정당이다 이거죠. 이 정당, 저 정당이 다양한 목소리를 보여줄 때 이 사회가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든 소수든 다 같이 품어안는 그 이제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발달하고 정당의 발달이 그래서 괴를 같이 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김종필이라는 참 삼김에 이 김종필이 정말 이 정당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요? 정당법이란 거를 63년 1월 1일 시행을 했는데 바로 이 김종필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김종필. 정당법. 네. 그 당시 세계에 서독하고 아르헨티나 두 나라밖에 없었는데 네. 만들어낸 거예요. 그 뭔데요, 내용이? 정당법이 뭐냐면 결국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당시 선거를 어떻게 하냐면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으면 선거에 나올 수 없다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정당이 반드시 정치 활동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무소속 이런 거 이제 못하게 만들려 했고 그리고 이 정당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거 있죠. 당정협의 이런 거. 정부와 당이 협의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김종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중앙당, 정당, 당정협의도 있고 지역 시군하고 지역당 협의 이런 걸 쫙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제도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5.16 이제 쿠데타를 하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 설계자예요. 막 하고 나서 뭘 어떻게 할고 제일 먼저 만든 게 중앙정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네. 중앙정보를 만들어갖고 제일 먼저 착수한 작업이 공화당을 만드는 작업을 2년을 한 거예요. 그 만들때 돈이 필요하니까 뭐 4대 부정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자금 만들어갖고 막 그러니까 이 당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당을 가지고 이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당의 중심에 내가 해야 되니까. 대통령은 박정희가 하더라도 당 의장을 내가 해가고 내가 쫙 다 핸들링 할 거야. 이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역할에 중앙정보부장을 그럼 왜 또 맡았냐? 중앙정보부장을 맡아야 돈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보부장 제일 먼저 맡은 거예요. 네. 그 중앙정보 맡으면 돈을 자유롭게 쓸 수도 있고 각종 회의에 다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그걸 본받아 가지고 79년 11.6 이후에 바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맡아낸 거예요. 중앙정보부장을 맡아내면 내가 돈을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정치자금을 뿌릴 수 있고 하고 내 편 만들고 그다음에 내가 모든 회의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완전히 쫙 장악할 수 있거든요. 정보를 다 네. 내가 틀어잡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돈과 정보를 털어주면 최고 권력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정당법을 사실은 이제 서독의 정당법은 정치 교육의 목적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런 히틀러나 나치 같은 이제 이런데 젊은이들이 휘말리지 않도록 이제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만든 네. 건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국가와의 어떤 협의를 위해서 이 정당법을 중요시하게 만든 거죠. 네. 참고로 그 JP가 4대 그 무슨 뭐 사건 이런 게 이제 있었잖아요. 네. 별별 사건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 주가 조작 사건이 아주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네,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회사도 몇 개 없는데 왜냐면 상장된 회사 네. 워낙 이제 경제가 작으니까 네네. 그 중에 뭐 한 회사를 아주 뭐 100몇십 배인가 이렇게 뛰게 만드는 거예요. 네. 계속 자전거래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걸 싹 털었지. 그래서 그때 하여튼 73일인가를 증시가 아예 문을 닫았어요. 네, 네, 그 사건 터지고 나서. 오. 예, 근데 뭐 처벌받은 사람 아무도 없고 처벌받을 수가 없죠. 자기네가 시켰으니까. 예, 그래갖고 그 사건이 하여튼 우리나라 그 증시 역사상 거의 뭐 최악의 사건으로 지금도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가 당시에 부품을 수입하면 관세를 그때 안 매겼거든요. 자동차를 일본에 수입해 오는데 부품 수입한다 해놓고 완제품을 그냥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차익이 발생하죠. 또 이제 워커힐 지금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아, 워커힐. 워커힐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군 유학시설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지으면서 또 그 건설 공사비로 막대한 또 착복을 하게 됐고. 워커힐이 왜 워커힐인지 알아요? 신발. 왜 이래요? 워커힐이 네. 그 한국전 당시 참전했던 그 육군 8군 사령관 워커 중장. 네. 여기 다 알아. 정박이 아직 아는 척한번 하려고 네, 했는데. 편집 좀 해주세요.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이거 다 망쳤어 이거는. 망쳤어. 하여튼 그 워커힐 그 네. 사령관을 네.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저 광장동 쪽에 그렇죠.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비리가 어마어마했죠. 네. 원래 이제 공사 비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좀 많았는데 그때 뭐 엄청 빼돌려갖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정치자금도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 빠찡코 기계 수입해가지고 그 특혜를 줬으니까 또 돈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 자금을 많이 만든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바로 공화당을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사실 가장 큰 이제 60년대 중요한 두 가지 정당이 민주당과 공화당이거든요. 당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아, 많이 들죠. 당이 이제 전국 정당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전국에 다 있어야 돼요. 지구당이라고 하는 거 전국마다 대리점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이제 거기서 또 대리점마다 한 명씩 또 국회의원 뽑으니까. 근데 또 대리점 사람만 보내는 게 끝이 아니고 그 대리점에서 그 지역 사람들 관리를 또 해야 되니까. 또 옛날에는 뭐 다 뭐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봉투도 올리고 네. 통장들한테 또 뭐 돈 찔러주고 뭐 이래야 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화당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나갖고 취재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공화당 당뇨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집을 사셨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1년 만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는 약간 특수한 경우라고 하긴 하는데 네. 본인이 그때 당에서 약간 뭐 다른 쪽에 파견 나가 있었는데 월급 말고 그냥 월급 봉투가 한 달에 10개씩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년치를 받는 게 되니까 1년이면 12년치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바로 집을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때 돈이 풀렸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나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정치 자금들 명목으로 뭐 그러면서 또 그 당연히 모든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반드시 생겼겠죠.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인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자기들의 원류가 어디냐? 1955년 만들어진 민주당 이것들을 자기 보수 야당의 이제 원류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결국 1954년에 이제 4.4.5입 개헌이라고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 반발한 자유당에 탈당한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야당의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이제 민주당을 55년에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만들어진 민주당이 이제 구파와 신파가 있었는데 구파는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구파가 되고 민주당을 만들 때 새로 합류한 사람들이 이제 신파가 되는 거예요. 그 구파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지주 출신들이 많아요. 네네. 일제시에 지주 출신이 많고 해외 유학파가 많아요. 근데 신파는 국내파들이 많아요. 국내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많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파의 중에서 나중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김영삼, 신파에서 나중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김대중 네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튼 뿌리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보수당입니다 여기도. 네. 지금. 그리고 공화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김종필 플랜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김종필 플랜.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당을 통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정당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정당법도 만들고 네. 국회의원들이 하여튼 당적 이탈하면 무조건 의원직 박탈당하도록 아주 이제 그립을 세게 진 거죠. 당의 힘을.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세게 짓냐? 본인이 당회장을 통해서 공천권하고 쫙 다 가지려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근데 결국 그것들이 아시다시피 쉽지가 않았던 거죠. 네. 근데 당이 집권 여당이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예전에 집권 여당 사무총장을 하잖아요. 여당의 살림살이나 사무총장은 행정부 장관 10자리를 합친 것보다 더 낫다고 했어요. 장관 10명보다 더 낫다고 했어요. 사무총장. 네.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90년대 이야기입니다만 네. 당시 여당 사무총장의 한 달 판공비가 30억 정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관 10자리부터 나은 거죠. 판공비를 합치면.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실에 항상 현금이 한 200억씩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나 아무런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무총장의 힘이 막강한 이유는 돈에서 나오는 거죠. 돈과 공천인데 돈을 얼마든지 쓸 수 있으면 다 내 사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 근데 집권 세력 내에서 이제 김종필 당시 당회장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고 삼선 개헌을 하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당을 직할 통치를 하게 되니까 결국 당의 자율성이 많이 사라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우리는 이렇게 이제 뭐 이 당이라는 게 결국 60, 70년대 그런 민주당과 공화당 이렇게 그 이후로 양당 체제가 계속해서 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면 항상 야당은 통합 압력을 받아요. 통합을 해라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면 야당은 항상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67년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도 야당은 통합을 해라 그랬고 네. 계속해서 그런 게 와요. 계속해서 야당은 지금도 뭐 요즘 단일화 문제가 야당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압력을 많이 받는데 이렇게 양당 체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서로 당들이 경쟁을 하다가 1979년 11.6 이후에 80년 5공화국 이제 들어올 때는 네.
야당을 정권에서 만들어줘요. 전두환 정권에서 만들어버려요. 아, 야당을. 괴뢰 야당 같은 거예요? 관제 야당이라고 관제 하죠. 야당. 관제하다? 그 당시에 바로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를 만든 네. 조직이 보안사령부였거든요. 네. 보안사령부가 민정당을 만들었어요. 민정당 창당의 기본을 보안사령부가 거기 이제 만들었어요. 여당이죠. 그렇죠. 거기서 보안사령부에 있었던 권정달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당이 민정당의 책임자가 된 거죠. 그리고 제1야당을 민한당을 만드는데 민한당, 제2야당, 국민당은 어디가 만들었냐? 중앙정보부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준 거죠. 같은 편인 거예요? 아니 이게 구색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리고 예전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야당이 하나니까 버겁더라. 그래서 2개 만들어준 거예요. 1야당, 2야당 만들어준 거고. 그다음 혁신계 있죠. 약간 어떻게 보면 좌파. 사회당, 민주사회당, 민권당 이런 당도 막 만들어줘요. 그것도 좀 구색 맞춰. 우리 민주주의고 우리 좀 이념의 색채를 다당제고. 포용한다. 다당제다. 표면만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네. 결국에는. 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돌았잖아요. 그때는. 혹시 그 당은 없었습니까? 뭐 춥당 뭐 이런 거? 지금 좀 매우 지금 조금 난로가 춥당. 꺼졌당. 네. 여기에서도 소선당 나오지 않나 했는데. 매우 춥당 지금. 네. 자,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고 전두환 들어와서는 이제 여당은 자기네들이 네. 그리고 야당은 뭐 특별히 뭐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구색을 맞추고. 구색 맞추기 위한 네. 야당들도 이제 만들어졌다. 자, 그러다가 이게 우리가 이제 지역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이 된 게 바로 1987년 대선 때부터거든요. 그때 이제 1로 3김이라 해가지고 노태우 1로 3김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었는데 네. 이게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당시 이제 70년대, 60, 70년대 좀 지역 차별 정책이었죠.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어떻든 경상도 또 대통령의 고향이니까 이쪽을 많이 발전시켰고 구미, 네. 울산 뭐 이런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거제 이런 데 발전시켰고 그다음에 또 특히나 80년 광주항쟁으로 이 호남 같은 경우는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을 동일시해버렸단 말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희망과 이걸 담아가지고 동일시하게 됐고 또 그러니까 또 다른 지역 쪽도 마찬가지로 또 같이 우리도 뭐 부산 경남도 여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서로가 이제 지역 다툼이 되는 걸로 가버린 게 된 거죠. 충청도 많이 소외받았습니다. 그래서 섭섭하셨죠. 아, 우리가 뭐 핫바지요? 라고 이제 나온 게 우리 또 JB 아니것이요. 근데 사실 87년 대선 때, 제가 뭐 그때 막 별의별 이제 유언비어 소문이 많이 유포되고 조직적으로 살포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느 지역에 가면 누구 만세 안 부르면 기름도 안 내주고 밥도 안 팔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돌았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동교동 24시라는 김대중 당시 후보를 완전 인신 그 다 까는 그런 책이 뭐 대한민국 곳곳에 다 배달된 것 같아요. 어느 집에 가도 다 그 책이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동교동 24시라고 김대중 후보를 김대중 후보의 사생활을 까발리마 이래가지고 온갖 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식으로 이제 마타도나 음해 공작들이 완전 극성을 부렸던 네. 시기였죠. 그래서 결국 뭐 이렇게 하다가 그것들이 결국 1990년에 3당 합당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 3당 합당해갖고 지금까지 어제까지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이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과 합당해갖고 민주자유당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민자당. 그러니까 이걸 그때 이제 사람들은 이게 아주 호남을 포위하게 된 거잖아요. 평민당 빼버리고 이러니까 이건 정말 지역주의를 공고하게 만들었다는데 역설적으로 이 책에 저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3당 합당 때문에 이 민주화가 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네. 자, 노태우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노태우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두환과 차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전두환과 차별하려는데 내 당의 기반이 지금 부실하잖아요. 여소야대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3당 합당을 해갖고 그 당시 국회의원이 299명이었나?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280명이었나? 217명이 돼버린 거예요. 합당을 해가지고. 개헌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합당을 하니까 217명의 완전 거대 정당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반이 안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구권위주의 체제와 결별할 거야. 이제 좀 더 다양한 이제 좀 민주주의 북방 정책을 쓰겠다고 된 거예요. 그게 사실 자신감 예. 발로.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정책, 이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를 수립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89년인가요? 그 육사 이제 대통령이 그때 육사에 가서 졸업식 할 때 축하 연설을 들려주는데 육사 교장이 당시 민명동 교장이
당연히 민병대 과정에 면제 연설을 할 때 대통령에게 격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격려를 안 하고 갔어요. 격려를 안 하고 가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대통령의 북방정책 10분간 비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또 격려 안 하고 돌아온 몇 년도예요? 1989년에. 89년이면 그렇게 저 권력 없을 때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 완전히 충격을 받았고. 화도 났겠, 많이 화가 났는데. 그리고 당시에 또 뭐 정부처 장관 했던 김용갑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대통령에게 의회 해상권을 주는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중간평가를 지금 약속한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노태우 대통령 입장에서 압박받는 여러 가지 이게 많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전단 중심의 군부 인사들 입장에서는 뭐 당신이 우리가 만들어준 거 아니야. 근데 왜 당신 자꾸 이상한 정책 해? 이런 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안정적인 권력 기반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됐기 때문에 국방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밀고 나갈 수 있었다. 역설적으로. 네. 또 그다음에 재밌는 게 당시 김대중 총재 평민당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되면 지역당으로 남게 돼버렸잖아요. 그럼 여기만 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지지세 확정이 안 돼갖고 대통령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민당은 역설적으로 이제 재야 인사라든지 막 충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당의 진보적 색채가 좀 더 가미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우정 대표하고 합당을 하고 그다음에는 91년 지방선거 때 이제 꼬마민주당 그 당시 1차 꼬마민주당 여러 차례가 있어요. 제1차 꼬마민주당 했던 바로 이기택, 노무현, 김정길 이분들하고 다시 또 합당을 하고 끊임없이 확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보 인사를 끌어들이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한국 정당사에서 민주당의 진보성이 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민주당도 평민당도 계속해서 호남 보수당으로 남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한국 정당 정치에서 정책적 차이나 이념적 차별성이 나타나는 토대가 역설적으로 마련됐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네요. 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지금 거대 여당이잖아요, 사실. 예. 그거랑 비교해 보니까 약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다는 이런 말 하지 말까요? 죄송합니다. 뭐가 필요해?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진보적 세력이 가미가 되다가 이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2004년 총선거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돌이라고 그때 막 좀 불렸습니다만 학생운동, 사회운동 출신자가 대거 5, 60명이 당선됐고 전대 간부 출신이 12명이나 원내에 입성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다 지금 하잖아요. 우상호 의원, 윤호중 원내대표, 송영길 대표, 임종석 의원 이런 사람들 다 들어온 거예요. 정봉주 의원도 아마 그때쯤 들어가죠. 맞습니다. 2004년. 그러니까 이 나름 운동을 했던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사학법, 언론관계법, 과거사법 4대 개혁법 해가 밀어붙이다가 계속해서 이제 당시 보수야당하고 큰 갈등을 빚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이념적 성격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이념과 정책으로 그런 것들 어떤 분화되는데 상당히 이제 근원을 따져보면 3당 합당이 깔려 있더라. 이런 게 참 역설적인 거죠. 네네. 재밌네요. 네. 근데 결국은 지금은 너무 정당이 약화되고 있어요. 약화되는 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정당 연설을 했거든요. 총선 갈 때. 다 모여가 합동 연설을 했는데 그걸 전부 이제 사람들 동원한다고 이제 그거 다 폐지해버렸단 말이죠. TV 토론으로 하지만 그럼 좀 약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정치 개혁을 하면서 당정 분리도 좋고 그리고 지구당을 없애고 네. 의원총회를 활성화하고 이제 하면서 정당이 당원보다는 의원 중심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의원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좀 정당 중심 활동을 많이 억제되고 있다. 대중정당으로.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하게 되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당시 열린우리당의 당의장, 우리 당대표죠. 평균 재임 기간이 넉 달이에요, 넉 달. 넉 달마다 바뀌어요. 아, 그랬어요? 이 불안정한 요소가 되고 의원 중심 정치개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대표끼리 여야가 합의한 것도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비난하지 않아 버리면 이게 또 불발되고 그럼 당대표는 내 불신임하니까 나 그만두겠다. 뭐 지금도 사실 여야 당대표가 운신의 폭이 안 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개혁의 기제에 반정치의 정사가 깔려 있다 이렇게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당 정치가 기능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아까 드린 말씀인데 바로 안철수 현상 같은 게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정당이 약화되고 리더십이 약화되니까 우리가 게이트키핑 기능이 약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을 통해 갖고 좀 잘한 사람 보고 얘가 쭉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해서 계속해서 이제 좀 더 공천을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정당이 그게 안 되니까 외부에서 있다가 갑자기 정치권하고 관계없던 사람이 이름 나오고 좀 깨끗하다 싶으면 갑자기 정치 지도자가 부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정당이 리더를 제대로 못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대중매체는 활동만 하려고 하잖아요. 정치 의원들이
국회 상임이나 본회의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계속 텔레비전 미디어에만 나가지고 인기 높이는 인기 발언하려고 그러고 그게 또 여론조사에 반영되니까 일력 갑자기 유력한 후보가 된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근데 그걸 저희가 계속 보잖아요. 네. 미디어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그렇죠. 인기가 치솟는 걸 보니까. 네. 그게 다 따라하는 것 거죠. 같아요. 네. 그리고 더 말들을 자기 이제 SNS에 더 과격한 말들을 하는 거죠. 그게 자꾸 이제 실언이라든지 이게 뭔가 지지에 영합하는 자꾸 이런 어떤 발언이 나오게 되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보네요. 결국은 이렇게 신데렐라로 튀어나온 사람들이 정치력이라든지 정책 능력이라든지 리더십에 대한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정당 정치를 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지금 이제 여야 후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네. 언들도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이미지에 의해서 유력한 리더로 떠오르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정치야말로 가장 전문가의 일이라는 거죠. 정치를 누가 쉽게 생각해요. 내가 좀 이름만 없고 돈만 있으면 정치 한번 해볼까 이러잖아요. 내가 이 분야에서 조금 전문가가 됐고 내가 대중적 이미지를 얻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이야기 뭔가 저 사람 정치하려고 그러네. 선생님, 네? 정치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 정치 별거 있나? 뭐 하면 다 되는 거지 뭐.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 그렇죠.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소통하고 공감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데 경험이 없는 게 오히려 깨끗하다 이런 게 표시돼 갖고 제가 예전에 이제 선거 이런 거 컨설팅 하는 거 옆에 지켜보면 네. 2004년 때 무조건 이거예요. 새롭다가 첫 번째예요. 가장 새롭다. 새로우니까 깨끗하고 깨끗하니까 강하다. 새롭다, 깨끗하다, 강하다. 이게 무조건 그 당시 여야 이제 초선 후보가 많았잖아요. 이것만 하면 그냥 무조건 통해요. 무조건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무조건 새로운 사람이 깨끗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게 정치판에 들어가면 무조건 약간 때가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 바로 그게 정치적 그 혐오증에 기반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정치에 들어간 사람은 아니, 다 나쁘다고 생각하게 누군가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그 누군가가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은 선하고 있었던 사람은 나쁘다라고 이분법인 사고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정오와 불신을 조장해가지고 분명히 이득을 보니까 그렇게 정당 정치가 자꾸 약화되니까 이 포퓰리즘에 취약해지는 거죠. 미국도 대표적이잖아요. 영국, 미국. 영국에 브렉시트가 나오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여러 가지 현상들은 근본적으로 지금 정당 정치를 엘리트 정치로 다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이 정치판의 이야기들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지금 많이 약해졌고 정당 정치 지금 말씀 게이트 키핑 기능이 약화됐고 정당에서 리더를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외부에서 온다 이거죠. 스타들만 자꾸 네. 들인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니까 트럼프도 그죠? 네. 트럼프도 그랬죠. 그랬죠. 기존 네. 정치인 그때 이제 구도가 약간 그런 거였죠. 완전히 그 기존 정치에 그냥 캐캐 묵은 힐러리 대 네. 새로운 맞아. 트럼프 뭐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선거 구도를 만들려고 네. 바로 1963년 대통령 선거 때 바로 박정희 후보가 내세운 방식이 바로 그거였어요. 나는 깨끗한 신진 세력, 윤보선 후보는 부패한 구악 이런 식으로 딱 구도를 그렸자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미디어 같은 데서도 이른바 뭐 평론가니 뭐 이런 사람들도 정치인들에 대해서 누구 좋다고 얘기하면 사실 시청자 입장이나 아니면 뭐 프로그램 입장에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욕하는 거는 뭔가 깨끗해 누굴 욕하면 그 사람은 무슨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같고 실제로 저는 이제 뭐 경제 콘텐츠를 또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뭐 좋다는 얘기하면 되게 욕 많이 먹어요. 그냥 아유 뭐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는 무슨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좀 안 좋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더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네. 다 안 될 것 같다, 더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더 위기를 얘기해야 더 저 사람은 그래도 뭐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받아들이지 뭐 좋아질 거다 뭐 지금이 오히려 좀 더 뭐 살 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의심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그게 어떤 진화의 산물일 수 있죠. 우리 진화의 산물인 거죠.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경험은 좋은 추억은 잘 없는데 나쁜 기억들은 안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안 좋았던 기억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존에 더 유리해지잖아요. 그 지금대로 비판을 하고 자꾸 뭔가 경고를 하고 위험을
알려주는 것에 사람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좀 더 생존의 확률이 높아지니까 안 좋은 정보를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끌릴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또 그 몸에 안 좋은 것들도 네. 우리가 마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네. 사실은 몸에 더 좋은 거는 조금 덜 끌리게 마련인데 네. 그걸 또 극복해낸 게 있네요. 소백지형 홍삼. 아하. 사실 홍삼 몸에 좋은 건 다 알고 네. 있지만 또 그 쓴 홍삼 뭐 그 진세노사이드를 우리가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소백지형 홍삼 달라요. 맛있습니다. 홍삼 맛있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설탕을 많이 넣었나? 그럴 리가 없죠. 네, 소백지형 홍삼은 몸에 좋은 것을 또 입에 맞게 또 네. 먹기 또 너무 불편하면 안 먹게 되면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소백지형 홍삼이 뭐 스틱으로도 있고 네. 뭐 액도 있고 그런데 이 스틱 특히 이제 그 진한 네. 그 스틱이 이제 굉장히 진액이죠. 베스트셀러 제품인데 요거를 구매하신 분께는 소백지향 석류 홍삼 콜라겐. 석류도 섞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걸 이제 추가로 드린다는 거죠. 네. 석류 홍삼 콜라겐은 다른 제품인데 아. 그거까지 이제 사은품으로 또 드리는 그 행사를 2월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에 좋은 홍삼도 드시고 피부에 좋은 콜라겐도 같이 드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특히 이제 환절기에 면역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환절기 봄이 또 오고 있는데 이럴 때 감기 걸리지 마시고 코로나도 안 걸리시고 그래서 소백지향 홍삼과 함께 내 몸의 면역력도 강화하시면 어떨까? 정치인들은 다 홍삼 먹고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죠? 권력을 쥐고 있으면 얼마나 놓고 싶지 않을까. 그죠? 건강하고 싶겠죠. 네. 네. 그들만 건강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소백지향 홍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바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부로 뭐 이제 네, 드디어 4부. 네. 4부는 이제 민주와 일상에서 촛불을 만나라는데 네. 결국 민주주의를 왜 하냐 이거죠. 민주주의를 왜 하냐. 근데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바로 강대국을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류 열풍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유엔 사무총장도 그때 배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줘. 만약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됐다면 이런 좋은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걸 만들어내겠냐 이거죠. 사실 제가 한국 영화를 80년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국 영화를 잘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뭐 너무 말이 안 된다. 이 설정 자체도 맨날 무슨 뭐 좀 하여튼 그 당시 한국 영화를 지금 몽뚱거리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니 한국 여성을 다룬 영화는 성폭행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영화에. 그런 정도로 좀 너무 천편일률적인 도식적인 뭐 구도였는데 90년대 어떻든 뭐라고 할까 일종의 문민정부 성립 이후부터 네. 민주주의가 정권 교체되고 나서 계속 이제 영화라든지 뭐 웹툰 만화 다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의식을 하지 않아요. 금뇌를 신경 안 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니까 민주주의가 결국 한류를 만든 원동력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지금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참 뭐 여러 가지 잘하지 않습니까? 개식도 하고 나름 사람도 많이 동원하고 뭐 중국의 배우들도 아주 뭐 연기를 잘한 것 같은데 근본적인 뭔가 그 표정에 공감이 잘 안 간다는 이야기 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BTS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아이돌 그룹들은 내가 정말 재미있고 즐거워서 한다는 어떤 것들이 보여줄 때가 있단 말이죠. 물론 거기서 그것들도 힘들겠지만. 근데 중국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이 그룹들을 보면 기계적이라는 느낌을 벗어나 힘들거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하고 이런 어떤 예술은 근본적으로 긴밀하게 거의 정비하기 때문에 이게 보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류가 됐다는 거죠. 네네네네. 그리고 뭐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없었다면 과연 유엔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는 기구에 그 사무총장 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민주주의가 이제 우리는 대세가 됐는데 과연 이제 공고하냐? 이걸 한번 따져보는 거죠. 진짜 민주주의는 이제 자리 잡았는가?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반체제 정당의 설립이라든지 쿠데타라든지 대규모 폭동 이런 시도가 있냐 없냐. 지금 이제 없잖아요. 네. 정당 중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우리는 쿠데타를 해가 정권을 잡겠다 이런 정당은 없잖아요. 그런 움직임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거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거에 진 사람은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 그런 것들도 이제 민주주의의 조건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이게
정말 지금 이제 영국이죠. 이코노미스트의 그 부설 기관의 조사한 거에 따르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군이 25개거든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군. 별로 없네요. 전 세계? 전 세계. 근데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같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로 그 들어간 나라는 딱 우루과이하고 대한민국 2개밖에 없어요. 그 정도예요? 네.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그럼 대한민국도 2014년에 떨어졌어요. 결점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떨어졌다가 그래요? 5년 만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된 거죠.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5년 정도는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그 결점이 뭐라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언론 자유라든지 뭐 이런 거 인텔리전트 유닛에서 다양한 이제 척도를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한 5년간은 결점 있는 민주주의 국가군에 속하다가 지금은 다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군으로. 그러니까 25개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 근데 신생 민주주의 국가는 그 아까 말씀드린 우루과이하고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죠. 국뽕 차오르네요. 그래요. 자, 그런데 결국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강 교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내요. 이게 4.19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참 이것도 역설적인데요. 미군정이 체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우리 여기는 자유민주주의다. 그러니까 미군정이 할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과서에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인 건 사실이에요. 우리 예전 노란손송을 했던 오천택 씨도 그 항모국장으로 그때 교과서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자유민주주의를 엄청나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1960년 전쟁이 끝난 지 7년 만에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자유민주주의하고 현실에서의 민주주의 다르다. 사람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교육이 힘이 무섭다는 거죠. 그럼 지금 초등학생들은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을지 약간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어떻게 배우셨어요? 막 민주주의에 대해서 선생님이 배웠던 때랑 제가 배웠던 때랑 약간 그런 느낌이 다른 것들 있잖아요. 요즘 그 민주주의의 꽃이 진짜 활짝 피어 있을 때 또 자라는 친구들은 또 어떤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 초등학교 때는 주로 이제 북한 체제랑 우리를 비교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80년대 뭐 초중반 후반 요 정도였을 테니까 그때는 이제 북한의 그 공산주의의 문제점 혹은 뭐 거의 얼마나 억압받고 살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하고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 그런 얘기 80년대에 그렇게 좀 배웠던 것 같은데 그 정도 기억이 좀 납니다. 우리 이지선 씨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뭐야? 공부한 게 없으니까. 아니 저는 뭐 중학교 이럴 때 뭐 정권 교체 이런 것들 민주주의 뭐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때 보고 있으면 근데 좀 웃기잖아요. 이게 사회교과서는 분명히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뭐 대통령 어떻게 뽑나 뭐 이런 거 이게 배우는 거에 통일주체 국민회의 뭐 이런 걸 답으로 썼었던 기억이 좀 얼핏 납니다. 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게 아니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는다. 그럼 그게 이제 80년 이제 하반기까지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됐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한 4, 5년, 6년까지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그리고 뭐 이 4.19에서 그걸 이제 결국 교육의 힘이 컸고 특히나 이제 4.19를 통해서 결국 국민이 나서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다. 권력자도 나라님도 물러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큰 경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헌법에도 항상 서문에 3.1 운동가 3.1 독립운동가 4.19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지금까지 엮여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2016년 말 17년에 탄핵이나 이런 것도 다 역사 연속성에서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결국 군의 문제가 제일 큰 거거든요. 군이 나오냐 마느냐가 제일 큰데 결국 그게 지금 이제 해결이 됐다고 보는 거죠. 군이 나오냐 마느냐가. 80년 광주 경험이 일단 군 입장에서는 다시는 이제 국민에게 총불을 돌리기 싫은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실제로 87년 6.25 항쟁 때, 당시 뭐 여러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 청와대에서 군을 동원하겠다. 군의 지시를 내렸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나와요. 당시 미국 릴리 대사 해고록에 따르면 당시 배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미 서울 외곽에 미군이 다 설치를 했다. 요소에 다 미군을 배치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로 계엄군이 들어오면 우리가 미군이 저지하겠다는 식으로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또 당시에 이제 투입되려면 결국 대통령 직할 부대가 특전사령관이잖아요. 근데 이 특전사령관도 아까 말했던 그 육사 교장 민병돈 교장이었는데
그분은 반대를 했다는 거죠. 반대를 했다. 반대를 했고 만약에 투입을 원한다면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까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반대를 한다는 거죠. 아유, 우리도 더 이상 못 나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과연 이제 군이라는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 이제 우리는 지금 군이라는 문제가 좀 해결된 거 아니냐. 네. 이런 걸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것들을 만들어낸 거,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역설적으로 바로 일로 삼김이라고 이제 이 책에서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합의를 했다는 거죠.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이걸 승복한다는 걸 합의를 했다는 거죠. 네네. 그 8.1 대선 때도 나오고 나서 부정선거 시비는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다 승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죠. 당시 김대중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만 공정에만 치러지면 나는 이길 자신 있다. 71년 대선 때도 내가 선거만 공정했으면 이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제도를 만들어가 선거만 공정해지면 나는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선거를 가지고 난 해볼 거야. 또 김영삼 후보 입장에서도 내가 78년 그때 그 동토의 선거에서도 또 결국 어떻게 됐느냐. 공화당이 1.1% 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바로 6개월 후에 내가 야당 총재로 복귀하지 않았느냐. 그냥 나 자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그러니까 이거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정권을 겨뤄보자. 이게 합의가 됐고 또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강경파를 억제를 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후보의 어떤 당 입장에서는 진보 인사들 끌어들이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과격성을 좀 더 중화를 시키면서 진보성을 가미를 했고 그런 사람들이 또 계속 주장을 하면 오히려 군부가 반발할 수 있는데 제도권으로 수렴하니까 이제 해결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역할을 했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권력을 공유하는 모범을 보여줬다는 거죠. 결국 3당 합당을 통해서 노태우 대통령은 김영삼 대표에게 권력을 나눠줬단 말이죠. 그리고 DJP 연합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는 서로 권력을 나눠 가졌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권력 집중을 막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샘플로 보여줬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과거사 문제거든요. 모든 신생민주주의 국가는 과거사가 문제잖아요. 우리 지금 친일파 청산이 지금도 안 돼가 힘들잖아요. 네네. 이게 참 힘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의 가장 핵심이 자, 우리를 나쁘게 못 살게 했던 인간들, 그러니까 고문을 했던 사람들, 고문 간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집정 간의 문제, 그리고 군부의 문제였던 거죠. 언제든지 군부가 물력을 가지고 나서면 어떠냐 이랬는데 이 문제를 이제 이 책의 저자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해결했다고 보는 거죠. 군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냐? 대통령 취임한 지 보름도 안 돼 갖고 저도 지금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93년 3월 8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정오에 뉴스가 나오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김진영 육군참모총장과 서한수 기무사령관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거든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별들이 전부 다 경례를 붙이더라고요, 취임식가. 그리고 나서 뭐 또 2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다 목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별들이. 그래서 하나를 제거를 하면서 이게 완전히 이제 군부의 힘을 확 근데 그리고 그 정치 군인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기존에 소외됐던 군인들을 대우를 해주니까 오히려 군의 충성심은 새 체제에 더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주 큰 어떤 그거였다고 보는 거죠. 안 그랬으면 보통 그랬거든요. 3당 합당은 기본적으로 군부가 김영삼 총재를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들이 영구 집권하기 위한 장치라고 했는데 오히려 말 그대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자기가 호랑이를 잡겠다 했던 말대로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때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따랐던 게 하나해가 하나로 안 뭉쳐 있었거든요. 하나해가 이름은 하나인데 네. 왜냐하면 노태우 대통령 5년 집권 시기에 이제 노태우의 구구인맥이라고 노태우 대통령이 구공수 여단과 구사단 했을 때 따랐던 사람들이 주체가 되고 전두환 정권 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밀려나면서 이게 서로 안 좋았거든요. 그 틈을 또 파고 들어가가지고 전격적으로 날리니까 이게 해결된 거죠. 이게 사실은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군부라는 게 몇십 년을 정권을 담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날렸고 그러니까 집정관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고문관의 문제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결했죠. 그 대통령 재판을 넘긴 거죠. 전두환 노태우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2년간 감옥에 있고 결국 처벌 5.18 특별법 처벌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에는 임기 말에 사면 복권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고문관의 문제도 그렇게 같이 해결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김영삼 정권 시절에 기본적인 과거사 청산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물론 과거사라는 것들이 이례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긴 합니다만 중요한 고문관과 집정하는 문제를 이때 해결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일로 삼김이 우리 사회의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를
사실 공고회한테 아주 큰 기여를 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네. 심화된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 거죠. 심화된 민주주의로. 이렇게 하면은 말은 쉽다라고 하겠죠, 그죠? 네, 네. 어떻게 가는 거?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거는 네. 이분은 결국 거래 정치가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런 건 좋지만 결국은 그것은 대의 정치에 몰락을 말해주는 거 아니냐. 결국 대화와 타협과 토론과 수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구호와 이걸로 가지고 문제를 해결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고 의회 민주주의가 활발해지는 것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정당의 정치 교육들 어릴 때부터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경원시하면 안 된다. 그 사실 지금 우리가 그 50년대 60년대 그 보수 당들이 법을 만들면서 보수 정당들이 네. 그 선거 운동을 아주 규제하는 식으로 많이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를 되게 낭비적으로 보고 정당 활동을 되게 이제 또 군대 정권 시절에 이게 뭔가 국가의 단계를 해친다라고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하고 있는데 좀 그게 아니라 이게 다양한 사회에서 다양한 집단들이 서로 의사를 조정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해야지 서로 간에 우리가 의사소통도 좀 원활해지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니까 오히려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정당의 교육들이 좀 필요하고 또 하나가 시민들의 이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국가의 역할을 너무 많이 요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여기 이 책에 저장하는데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이 국무장관 할 때 자기 집 앞에 눈 안 치웠다고 벌금 받았다는 게 해외 뉴스에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자기 집 앞에 눈 안 치웠다 이러면 보통 눈이 안 치워진 상태로 있으면 보통 우리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공무원들 일 안 하네. 그러니까요. 국가가 일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한데 네네. 미국 같은 경우 국무장관이 전 세계 돌아다닌다고 해도 자기 집 앞에 눈은 자기 치워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자기 리스크를 짊어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데 가면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상어가 출몰하는 해변이라든지 아주 위험한 절벽에 그 표지판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Climb at your own risk. 뭐 swim at your own risk. 뭐 올라가고 절벽 올라가 상관없는데 그건 네가 위험 부담을 해라. 수영하는 건 괜찮아. 네가 위험 부담해라. 그러니까 책임을 너가 져라. 그 대신 네가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국가 막아버리면 못 들어갑니다. 출입 금지하고 간단한데 그럼 국민의 내가 좀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고 좀 멋진 경관도 보고 싶고 수영하고 싶은 권리를 막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험을 부담하면서 이제 시민에게로 이제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관료나 정치인들이 이제 국가를 우리가 끌고 간다는 생각을 버려라는 거죠. 시민에게 좀 믿고 맡겨라.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언론인에게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95년 이럴 때 입사를 했거든요. 언론사에.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관료라든지 뭐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관료라든지 언론인 이쪽이 상당히 좀 엘리트들이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뭐 언론 고시도 있었고. 네. 근데 그래서 그때는 대기업 가는 친구들을 그렇게 뭐 좋다고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정말 하다가 잘 안 되면 대기업 가고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업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 뭐라고 할까 이 토론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견식이라든지 스케일, 시야라든지 이게 확실히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러니까 이 언론인들이 이제 지금의 이제 그 시기를 겪은 중견 언론인이 네. 최근에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이 국제화된 감각이랄까 정보의 소스라든지 그리고 논리적 구성 능력이나 이런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대기업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만큼 기업이 국제화됐고 기업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민간의 능력이 영향이 커졌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공무원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기업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상품을 팔을 제품을 팔을. 공무원은 한 나라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좀 시민에게 그 역할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거죠.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좀 줘야 된다. 그리고 시민의 자기 인식도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인심이 후한데, 예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시골에 가잖아요. 네. 낯선 마을에 가면, 딱 제가 하면, 낯선 사람 나타났다고 상당히 경계하고, 뭐 좀, 예전에는 시비까지 붙고 이러거든요. 너 어느 동네에서 왔어. 시비 붙고 싸움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네. 님 무슨 상황인데? 아직 어디서 왔어?
네. 왜 남의 동네 기웃거려요? 남의 동네. 그렇죠. 근데 딱 우리라 그렇죠. 근데 우리라는 딱 안에 들어와 버리면 완전히 막 그냥 그때부터 그렇게 행네. 그렇죠. 이 짓은 알아요. 그렇게 정다워지고 뭐 먹을 게 챙겨주고 뭐 정말 이럴 수 없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테두리에 들어오기가 힘들어 그렇지 그것만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미국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간에 차 운전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차가 완전히 이제 한번 깜빡 졸음해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근데 아는 지인이 난리가 났는데 그 벌벌벌 떨고 있는데 차가 이제 그 브레이크 밟고 끌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차가 정지하더니 미국 사람들이 오더니 말 그대로 Can I help you 하면서 괜찮냐고 자기가 뭘 해줄까 깜짝 놀랐다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아니면 그냥 전화 한 통 뭐 해주면 그 어디 이제 여기 뭔가 난가 이 정도인데 오히려 거기서 낯선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민이라는 거죠. 시민이라는. 시민은 기본적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들, 낯선 사람에 대해서 같이 기본 어떤 뭐라고 할까, 이 컴먼이라고 하는데 같이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이 책의 저자는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뭐 해답 혹은 뭐 솔루션으로 제시한 게 조금은 먼 이야기 혹은 당장 나에게 좀 적용되기 좀 어려운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좀 들긴 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걸 네. 교과서에 실른다면 네.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은 그렇게 배우고 자라겠죠. 네. 그리고 요즘 어린 친구들은 자기 주장도 확실하고 아, 그래요? 또 예, 이런 정책에도 또 관심이 또 많더라고요. 저 때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저는. 그럼 좀 그들에게 좀 더 바뀌어진 우리나라를 맡겨도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맡기면 뭐 무슨 방법이 있나 그들이 가져갈 건데.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뭐 그런 거죠. 여기도 나오지만 뭡니까 장강에 양증강의 물은 도도하게 흐릅니다. 예, 그 바로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뒷물 이제 뒷물? 뒷물? 왜요? 뭐가? 아니, 어때요? 하여튼 항상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국가도 이제 시민 쪽으로 이게 가야 되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다시 또 국가 역할이 커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겠습니다만, 그 근본적으로는 뭐 그런 방향으로 시민사회 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점점 그 우리의 커피물도 뒷물이 앞물을 다 밀어내고 있습니다. 예, 점점 뒤에서 오는 우리 1kg 커피가 수많은 뭐 무슨 벅스니 무슨 비니니 뭐 이런 다 커피 체인점들 다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는 그 시대가 오고 있어요. 커피를 브랜드로 고르는 게 아니고 맛과 향으로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커피요? 바로 1kg 커피입니다. 1kg 커피의 다양한 커피를 맛보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는 것,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애플 앱 스토어 1kg 커피를 검색하시면 1kg 커피 앱이 있거든요. 예, 그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거기서 주문하시고 거기서 골라보시면 더 편하게 1kg 커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경험이 중요한 시대, 1kg 커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사실 진짜 지금 말씀하시니 그런데 네. 그 커피를 나눠 마신다는 게 진정한 시민이고 문명인의 자세가 아닌가. 네, 왜냐하면 이게 결국 서로가 낯선 사람이고 서로가 내가 불쾌함을 느끼는 이웃이라 하더라도 서로가 차를 나눠 마실 때 그게 이제 문명인은 뭐냐면 통합을 지향하는 게 문명인이거든요. 야만은 끊임없이 분리 분해. 난 너하고 달라. 우리 기생충에 나오는 끊임없이 단절하고 냄새나 꺼져 사라져. 근데 사실 자기들의 삶이 그거 없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결국 밑에서 보이지 않는 밑에서 뭔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이 존재하는데 끊임없이 벽을 치고 허들을 치고 경계망을 샀는데 그런 건 없다 이거죠. 그거는 야만인의 자세라는 거죠. 네. 다름은 어디에나 있으나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야만이 되는 거고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간에 소통한다면 그게 이제 문명인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 오르테가 이 가세트라는 바로 철학자보다 더 해석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해석을 멋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kg 커피와 함께 문명인 되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오늘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이라는
우리 강원택 교수님의 책을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정치 시즌에 맞춰서 한번 선택을 했는데 어떤 여러분의 평가가 나올지는 저희가 또 겸허하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책은 이렇게 정리하면서 플로 청취자를 위해서 또 노래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를 좀 하나 해드리죠. 네, 그래도 한국 정치 저는 굉장히 뿌듯해요, 뭔가 그래도. 우리의 힘으로 뭔가 바꿔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성시경의 좋을 텐데. 좋을 텐데. 네. 네, 저는 그러면 시민의 바람 한번 기대해 보면서 네. 바람이 분당 이소라 씨 노래. 네. 우리 혹시 또 어떤 노래 있을까요?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 안 나요. 네. 요 정도에서 그러면 우리 제작진의 선택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